25시 콘스탄틴 게오르교 1949년 판타나. 이 판타나는 주인공들이 사는 마을 이름입니다. 1. 당신이 멀리 가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스잔나는 요한 모리츠에게 몸을 기대며 말했다. 그녀는 남자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 그의 검은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왜 안 믿지? 모레 새벽이면 떠나버릴 텐데.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그런 줄은 알아요. 스잔나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두 사람은 생 울타리 옆에 서 있었다. 밤 공기는 쌀쌀했고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그럼 잘 있어? 요한은 여자의 두 손을 끌어내리며 말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다. 더 있으면 뭐해? 그의 음성은 단호하게 굳어 있었다. 너무 늦었어. 나 내일 일을 해야 해. 그녀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몸을 그에게로 더욱 밀착시켰다. 그러고는 남자의 셔츠를 벌리고 그의 가슴에 뺨을 갖다 대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별들이 참 아름답군요. 그는 그녀가 무슨 중대한 이야기를 하리라 기대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있다 가라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겨우 별 이야기를 할 뿐이었다. 그는 한시바삐 그녀를 떼어놓고 가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 떠나면 적어도 3년 동안은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도 별을 바라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에 자기 별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정말 그 별도 떨어질까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는 이렇게 대답하며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잘 있어? 우리의 별도 저 하늘 위에 떠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아마 그럴 거야. 저 하늘 위에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라도 있겠지. 그는 두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그의 품에서 떼어놓았다. 그러고 나서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길 있는 데까지 따라왔다. 내일 저녁에 기다리겠어요? 그녀는 별들을 바라보고 나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비가 안 오면 올게. 스잔나는 좀 더 따라가서 비가 오더라도 와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쟁걸음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는 정원 뒷길을 돌아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엉덩이에 달라붙은 나뭇가지를 털어냈다. 마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호두나무 밑에 깔려 뭉개진 풀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그 풀 위에서 꼭 껴안고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코에는 아직 요한의 채취가 남아 있었다. 짓눌려 뭉개진 풀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붓지 냄새가. 요한 모리츠는 휘파람을 불며 들판을 지나 자기 집으로 향해 걸어갔다. 그는 검은 군복 바지와 목이 팬 하얀 스츠를 입고 있었으며 발은 맨발이었다. 몇 번이나 휘파람을 멈추고 하품을 했다. 그리고 막 헤어진 여자를 생각했다. 그는 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별 이야기 같은 거나 하다니. 여자들이란 어린애 같아. 쓸데없는 것만 묻거든. 그 다음으로 그는 이틀 후에 떠날 여행에 대한 생각을 했다. 미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는 곧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졸음이 왔다. 어서 집에 가서 자고 싶었다. 내일은 일을 끝내야 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만 했다. 어느새 새벽이었다. 몇 시간만 지나면 동이 터리라. 요한 모리츠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2. 동이 털 무렵 요한 모리츠는 마을의 샘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셔츠를 활짝 열어젖히고 두 손으로 샘물을 떠서는 얼굴과 목을 깨끗이 씻었다. 그는 길 한복판을 걸으면서 젖은 손을 머리칼에 문질러 말렸다. 그는 셔츠의 깃을 열어놓은 채 매만지며 마을을 바라보았다. 뽀얀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다. 이 마을은 루마니아의 판타나라는 곳이었다. 요한 모리츠는 25년 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지금 조그만 집들과 세 개의 교회, 그리스 정교와 가톨릭 그리고 신교, 그 세 개의 교회의 세 개의 종루가 있는 마을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어젯밤 스잔나가 마을을 떠나는 것이 서운하지 않겠냐고 묻던 말을 생각했다. 그때 그는 그 질문이 재미있어 끌끌대고 웃으며 자기는 남자다. 그런 생각은 여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대답해 주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막연한 쓸쓸함이 그를 엄습해 옴을 느꼈다. 그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다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알렉산드로 코루가 사제의 집은 그리스 정교회의 성당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길가에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요한은 몸을 굽혀 문 밑에 숨겨둔 열쇠를 꺼냈다. 그 열쇠는 매일 아침 그가 일하러 올 때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감추어 둔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참나무로 된 무거운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다. 개들이 쫓아나와 그를 맞아주며 주위에서 껑충껑충 뛰었다. 요한 모리츠가 알렉산드로 코루가 사제의 집에서 일한 지도 벌써 6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개들과 친한 사이였다. 지난 6년 동안 요한은 매일같이 자기 집처럼 사제 집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러나 그것도 오늘로서 마지막이었다. 그는 사과 따는 일로 하루를 보낼 참이었다. 그리고 임금을 받고 나서 사제에게 떠난다는 말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 사제는 그가 떠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요한 모리츠는 헛간으로 들어가 광주리들을 꺼내 수레에다 실었다. 사제는 발코니에 나와 있었다. 하양 무명 서치의 바지 차림으로 지금 막 일어난 모양이었다. 모리츠는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그는 광주리를 놓고 두 손을 문질러 틀고는 발코니로 올라가 노인이 들고 있던 물이 잔뜩 든 물병을 받아들였다. 기다리세요. 제가 부어드리죠. 요한 모리츠는 사제의 손에 물을 부어주었다. 그는 사제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여자 손처럼 희고 섬세했다. 그는 노인이 수염과 목 그리고 이마에다 비누칠을 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쳐다보는데 정신이 팔려 물을 붓는 것도 잊고 있었다. 사제는 거품투성이가 된 두 손을 내밀고서 기다렸다. 모리츠는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느껴져 낯을 불켰다. 알렉산드로 코루가는 이 마을의 사제였다. 50살밖에 안 되었지만 수염과 머리칼이 하얀 은빛이었다. 키가 훤칠하지만 여위어 뼈만 앙상한 그의 몸매는 그리스 정교회의 성상에서 볼 수 있는 성인들의 모습과 흡사했다. 다시 말하면 틀림없는 노인의 몸매였다. 하지만 그와 시선이 마주치거나 말하는 걸 들으면 그가 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세수를 하고 난 후 사제는 오리 굵은 천으로 된 수건으로 얼굴과 목을 닦았다. 모리츠는 물병을 든 채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사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기다려주게 옷 좀 갈아입고 올 테니. 그는 요한 모리츠의 손에서 물병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몸을 돌리며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자네한테 할 얘기가 있네. 들어보면 기뻐할 얘기야. 아무튼 우선 광주리를 수리에다 싣고 말을 메어 놓게나. 요한 모리츠와 코루가 사제는 오전 내내 사과를 따서 광주리에 담았다. 둘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햇빛이 그들의 어깨를 내리쬐자 사제는 일손을 멈추었다. 좀 쉬었다 하지. 그는 피곤한지 두 팔을 쭉 뻗으며 말했다. 그렇게 하죠. 모리츠가 말했다. 그들은 사과가 가득 든 부대 쪽으로 가서 그 위에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제는 모리츠를 위해 언제나 들고 오는 담뱃갑을 호주머니에 꺼내 그에게 전해주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사제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모리츠는 담배에다 불을 붙였다. 그리고 성냥개비를 불 위에다 던지곤 불이 꺼져가는 걸 바라보았다. 사제에게 떠난다는 말을 꺼내기가 곤란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있다가 말하려고 뜸을 들였다. 내 얘기를 먼저 하겠네. 사제가 말을 꺼냈다. 모리츠는 자기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집 부엌 옆에 있는 작은 방이 비어 있으니 자네가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네. 내 처가 다시 회칠을 하고 창에다 커튼을 달고 깨끗한 이부자리도 갖다 놓았어. 자네 집은 아무래도 너무 좁은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네가 단칸방에 살고 있으니 말이야. 내일 아침에 올 때 자네 물건들을 가지고 오게. 사제가 말했다. 내일은 못 오는데요. 그렇다면 모레 오게나. 오늘부터 그 방은 자네 거니까 말이야. 앞으로 쭉 못 올 겁니다. 저는 내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내일 떠난다고? 사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일 새벽에 떠납니다. 모리츠의 음성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민망해하는 기색이 감추어져 있었다. 지금 배가 콘스탄차에 정박해 있는데 사흘 후에 떠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모리츠가 미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사제도 잘 알고 있었다. 수많은 젊은 농부들이 미국으로 갔다가 2, 3년 후에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와 마을에서 최고급 저택과 토지를 샀던 것이다. 사제는 모리츠가 떠난다는 것에 불만은 없었다. 몇 년 후에는 그도 돌아와 좋은 땅을 갖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서도 사제가 놀랐던 것은 그의 출발이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매일 함께 일을 했으면서도 모리츠는 여태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이다. 저도 어제야 편지를 받았습니다. 모리츠가 변명하듯 말했다. 혼자 가나? 기차 이용과 같이 갑니다. 배에서 우리를 인부로 채용해 준답니다. 화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뱃삭스로 한 사람이 500레이씩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기차의 친구 하나가 콘스탄차 부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모든 일을 주선해 주었어요. 요한이 떠난다는 것은 섭섭한 일이었지만 사제는 그의 행운을 빌었다. 요한 모리츠는 젊고 일을 잘했다. 마음도 착하고 정직했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단 1에이크의 땅도 갖고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했다. 노인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모리츠는 귀를 기울였다. 몇 번이나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거의 자기의 결심을 후회하기까지 했다. 저녁에 임금을 받고 난 후 모리츠는 두 눈을 내리깔고 사제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곳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보내게,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약속한 꾸러미를 찾으러 오게, 가는 도중 먹을 것을 마련해 줄 테니. 노인은 그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사제는 100레이짜리 지폐 5장을 그에게 주며 덧붙여 말했다. 새벽에 와서 가만히 창을 두드리게. 내 처가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자들이랑 가끔 노랭이 짓을 하거든. 오늘 저녁에 모든 걸 준비해 두겠네. 그런데 몇 시쯤 떠나지? 새벽에 동구 밖에서 기차 이용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겨우 우리 집에 들를 시간밖에 안 되겠구먼. 정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 오늘 저녁에 와도 괜찮지만. 내일이 낫겠어요. 요한 모리츠는 오늘 저녁에 스잔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한 다음 사제 집에서 나왔다. 3. 코르가 사제는 식량이 든 자루를 창 밑 벽에다 기대놓고 나서 램프를 끄고 자리에 들었다. 잠이 들기 전에 그는 요한 모리츠와 그가 할 미국 여행을 생각해 보았다. 그에게 줄 물건들을 챙기면서 그는 마치 자기가 떠나는 것 같은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30년 전에 그 자신도 짐을 꾸린 일이 있었다. 바로 신학교 졸업장을 받던 무렵이었다. 그는 미시간주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의 선교사로 부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떠나기 일주일 전에 그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전보를 보냈다. 그동안에 지금의 아내를 알게 되어 결혼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이 마을의 사제로서 일해왔는데 마을은 작고 생활은 힘들었다. 가끔 그는 미국으로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래서 미국은 그에게 있어 하나의 꿈으로 남게 되었다. 마을의 농부가 그곳으로 떠날 때마다 그는 담배와 먹을 것과 얼마간의 돈을 주었고 그곳에 도착하는 대로 소식을 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아내 모르게 했다. 아내가 알았다 해도 군소리는 안 했겠지만 미국을 생각할 때마다 사제는 아내에게 어떤 부정한 짓이라도 하는 듯이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가 미국행을 포기한 것이 바로 자기 아내를 위해서였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 갈등이 잠재해 있었다. 그러나 요한 모리츠가 떠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떠나는 것과는 달랐다. 모리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한 모리츠와 함께 자기 자신의 일부가 신세계로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걸려 있었다. 코르가 사제는 잠이 오지 않았으므로 일어나서 불을 켜었다. 그리고 방의 3면의 벽이 책상으로 덮인 서재로 가서 책 한 권을 뽑아들고 책장에 가득 꽂혀있는 책들을 한번 쭉 훑어보았다. 한쪽 벽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 이탈리아로 된 책들이, 그리고 다른 벽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고전들이 꽂혀 있었다. 그 책들은 모두 그의 오랜 친구와 같은 것이었다. 가끔 그는 자기 자신에게 왜 대학에 남지 않았는지 묻곤 했다. 이하시와 보쿠레슈트에 있는 친구들이 그에게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라고 권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2번이나 교회사 강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는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판타나에서 그는 일요일과 축제일에 미사를 올렸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땅을 갈고 양봉을 하고 과수원을 가꾸는 데 열중했다. 밤에는 책을 읽었다. 그는 자기에게 부과된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단 한 번 운명에 거역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 미국으로 떠날 생각을 했을 때였다. 출발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그는 떠날 수 없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 이후 그는 미국으로 가려던 계획을 단념해 버렸던 것이다. 30년 전에 떠나지 않은 걸 정말 후회하지 않는단 말인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요한 모리츠가 떠나는 오늘 왜 이렇게도 야릇한 흥분을 느끼는 것일까? 사제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이불을 끌어올리며 생각해 보았다. 떠나지 않았던 걸 후회하는 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꿈속에서 현실이라고 믿었던 그 무엇,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그 무엇에 대한 향수일 뿐이다. 그래서 막상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만져보게 되면 우리는 곧 꿈속에서 그리던 그 무엇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다. 아마 내가 찾고 있던 것은 미국이 아닐지도 모른다. 미국은 내 고민의 한 구실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미국은 우리의 향수가 만들어낸 것이다. 미국을 모르는 편이 실제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덜 절망하게 되리라. 그래도 코루가 사제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흥분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자기가 동구 밖에서 기차 이온을 만나 사흘 동안만 정박한다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콘스탄차로 가는 것처럼 초조히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아직도 캄캄했다. 그러나 닭 울음소리가 이미 새벽임을 알려주었다. 사제는 보따리를 끌러 탁자 위에 놓인 담뱃값을 집어들었다. 요한이 가버리면 담배 줄 사람이 없구나. 그에게 주려고 담배를 사곤 했는데 하고 사제는 생각했다. 창문으로 벌써 해가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서둘러 와야 약속 시간이 늦지 않을 텐데. 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집 앞을 지나 멀리 사라져버렸다. 그는 발코니로 나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하지만 물을 부어줄 모리츠는 이미 거기에 없었다. 해가 떴는데도 요한 모리츠는 오지 않았다. 사제는 아침 식사 때까지 그를 기다렸다. 그러고는 모리츠가 늦잠을 자서 보따리를 찾으러 올 시간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했다. 그 안 됐군. 적어도 3주일은 먹을 수 있을 텐데. 저쪽에 가서도 며칠 동안 먹을 것 걱정은 안 해도 되었을 텐데. 알렉산드로 아침 드세요. 아내가 말하며 문간까지 왔다. 곧가지, 사제가 대답했다. 그는 가슴을 쥐며 그 어떤 일을 포기해야 하고 또 영원히 그 일을 단념해야 할 것 같은 슬픈 마음으로 자루를 침대 밑에 집어넣었다. 비록 기분으로나마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30년 전에도 그는 지금과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다. 그는 식탁에 앉았다. 내가 끓여놓은 보따리를 요한 모리츠가 가지고 갔더라면 나 자신이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텐데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것도 곧 내가 이루는 것과 같으니까 오지 않아서 정말 유감이군. 4. 사제의 집에서 나온 모리츠는 길가에 있는 샘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맑은 물로 세수를 하고 나서 니콜라이 폴피리가 살고 있는 마을 저편으로 향해 걸어갔다. 니콜라이 폴피리는 숲 기슭에 갖고 있는 토지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리츠는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내일 난 미국으로 갑니다. 내가 돌아올 때는 이 조그만 땅을 사는데 충분한 돈을 지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딴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계약금을 걸어놓고 싶습니다. 모리츠가 말했다. 거기서 얼마 동안이나 있을 건가? 농부가 물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2, 3년 정도 걸리겠죠. 그럼 3년이면 충분하겠지? 3년 이상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돈을 벌기가 쉬운 모양이야. 얼마나 들이면 될까요? 모리츠가 물었다. 난 지금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 3년 후에 자네가 5만 레이를 벌어오면 그 밭은 자네 것이 될 걸세. 아무에게도 팔지 않고 자네를 기다리겠네. 그러나 모리츠는 바지 호주머니에서 지폐 한 뭉치를 꺼내 문간에 선채 세어보았다. 자, 3,000레이입니다. 계약금을 걸어두는 게 좋겠어요. 모리스가 말했다. 요한 모리츠는 니콜라이 풀피리와 악수를 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요한은 밖으로 나왔다. 날이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는 가서 그 토지를 보고 싶었다. 이미 수십 번이나 돌아보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달랐다. 이제 그 밭은 자기 것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잔금만 치르면 되는 것이다. 5. 요한 모리츠는 밭을 가로질러 재빨리 걸어갔다. 셔츠가 땀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으나 그는 마음이 급해서 천천히 갈 수가 없었다. 참나무 숲에 이르러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토지는 그가 서 있는 장소에서부터 숲 기슭까지 펼쳐져 있었고 그의 어깨까지 올라오는 옥수수들이 심어져 있었다.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집 한 채와 마당과 과수원은 넉넉히 꾸밀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땅이었다. 눈 어림으로 땅의 길이와 넓이를 재어보았다. 그는 옥수수 너머로 지붕과 레버가 달린 우물기둥, 참나무로 된 큰 대문, 외양간을 상상해 보았다.
그는 자주 눈앞에 이러한 것들을 상상해 보곤 했지만 지금처럼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모든 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정말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요한 모리츠는 싱긋 웃었다. 바람이 마치 파도처럼 물결치는 옥수수의 파란 잎들을 휘어놓고 있었다. 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몸을 굽혀 흙 한 줌을 쥐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인 양 손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온기는 체온과 같았다. 참새를 쥐었을 때 전해져 오는 온기와 같은 것이었다. 요한 모리츠는 다시 몸을 굽혀 오른손으로 흙을 움켜 쥐었다. 주먹에 힘을 주었다가 두 손을 펴고 손가락 사이로 흙이 흘러내리게 했다. 그는 옥수수 사이를 지나 숲 쪽으로 갔다. 그러나 밭 한가운데 와서 다시 몸을 구부려 흙을 쥐었다. 이것도 따뜻하군 하고 생각했다. 흙의 뺨에다 문지르자 냄새가 풍겨왔다. 담배 냄새 같군. 흙 냄새가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요한 모리츠는 머리를 들었다. 향기로운 흙 냄새가 가슴을 채우도록 몇 번이나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서장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6. 서장나의 아버지 요르그 요르단의 집은 마을 끝에 있었다. 빨간 기와를 얹은 커다란 집이었다. 요한 모리츠는 정문을 지나 마당 쪽으로 가서 걸음을 멈추고 생 울타리 사이로 집안을 살펴보았다. 요르그 요르단은 발코니에 나와서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그는 덧문들을 닫아 빗장을 걸고 차례로 열쇠를 잠갔다. 모리츠는 그의 이 모든 거동을 지켜보았다. 문과 창문들에 빗장을 지르고 나서도 요르그 요르단은 안심이 안 되었는지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무로 된 계단을 내려왔는데 육중한 그의 발밑에서 계단의 나무들이 삐걱거렸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푸르스름한 윗도리에 승마용 바지를 입고 짧은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집 앞의 정문을 지나 대문 쪽으로 가서 난폭하게 빗장을 지르고는 열쇠를 꽂아 2번 돌렸다. 그런 뒤 몸을 흔들면서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는 사람이라도 찾는 것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그는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2번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후에는 조용해졌다. 요르그 요르단은 사냥에서 딴 트로피와 박제한 사슴, 늑대, 곰의 머리가 벽을 장식하고 있는 침실로 들어갔다. 박제한 독수리와 사슴의 뿔이 걸린 벽 한복판에는 엽총과 권총과 탄약대가 있었다. 큼직한 침대 옆에는 2장의 검은 모피가 깔려 있었다. 요르그 요르단은 장화를 신은 채 곰 가죽을 밟고 가서 엽총 한 자루를 꺼내 침대에 기대 놓았다. 서랍에서 권총과 초와 성냥갑을 끄집어내어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침대 끝에 앉아 숨을 헐떡이면서 장화를 벗어 가지런히 놓았다. 매일 밤 그는 어둠 속에서는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같은 장소에다 놓았다. 그러고 나서 옷을 벗고 마치 눈 위에 있는 곰처럼 하얀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요한 모리츠는 그 방의 불이 꺼지는 것을 보았다. 불빛이 약해지면서 바들바들 떨리더니 완전히 꺼지고 말았다. 불이 꺼진 그 창은 괴물의 아가리처럼 시커멓게 변했다. 요르그의 아내 요란다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으나 불빛은 창문으로 희미하고 부드럽게 새어나올 뿐이었다. 비단으로 된 갓이 전등에 씌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란다는 불행한 여자라고 했다. 그녀는 25년 전에 요르그 요르단과 함께 이 마을에 왔다. 2 사람은 말을 타고 와서 주막에 머물렀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하튼 아주 먼 곳에서 온 것만은 틀림없었다. 여자는 루마니아인이었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헝가리에서 왔다는 것은 그 뒤에 알려진 일이었다. 둘 다 틀로 된 긴 외투를 입고 있었다. 구운 고기와 포도주로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들은 여관 주인의 방에서 잤다. 남자는 식충이처럼 잘 먹어대는 편이었지만 여자는 소식가여서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사흘이 지난 다음 2 사람이 이 마을에 정착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몇 주일 후에 그들이 그 여관을 샀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당시에 요르그 요르단은 루마니아 말을 한마디도 못했지만 지금은 아주 잘했다. 그러나 그는 마을의 어느 누구와도 가까이 사귀려 들지 않았다. 그의 딸 서잔나가 다른 농민들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려고 마을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서잔나는 도시에 가서 공부를 했다. 마을 사람들이 요란다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 정교에 갈 때나 웅크린 모습으로 요르그 요르단 옆에 앉아서 마차로 시내에 갈 때뿐이었다. 남자는 몸집이 거의 2배나 되는 거구였다. 그녀는 잘 손질된 비단결 같은 금발에
파란 눈을 가졌다. 스잔나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어머니를 닮았다. 마을에서 요르고 요르단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이 전부였다. 어느 해 겨울 그는 자기 집에 침입하려던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다. 사냥총으로 양미간을 똑바로 꿰뚫어 죽였던 것이다. 경찰은 요르고 요르단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밤중에 돈을 훔치려고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농민들은 경찰의 견해에 동감하지 않았다. 살인범은 어디까지나 살인범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서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요한 모리츠는 울타리 틈으로 그의 방 불빛이 가늘어지더니 잠시 떨리다가 꺼지는 것을 보았다. 이었고 그는 두 손을 깔때기처럼 입에 대고 부엉부엉하고 불렀다. 모리츠의 부엉이 울음소리는 주위에 퍼져 메아려 있었다. 그리고 다시 짧은 순간 정적이 깃들었다. 곧 덧문이 열리고 스잔나가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발끝으로 걸어 정원을 지나 요한 모리츠가 기다리고 있는 울타리 사이로 해서 마당으로 빠져나왔다. 7. 하필이면 왜 그 소리로 신호를 택했어요? 그 부엉이 울음소리 말이에요. 왜 그랬죠? 스잔나가 물었다. 그녀가 울타리 저쪽으로 나오자 모리츠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피해버렸다.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가슴이 마구 뛰었다. 급에 질려 있었던 것이다.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되지? 요한 모리츠가 물었다. 당신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좋지만 부엉이 울음소리는 불행을 뜻하거든요. 죽음을 알린대요. 그런 소리는 늙은이들이나 중얼거리는 미신일 뿐이야. 게다가 겨울이나 여름이나 가리지 않고 밤낮 우는 새는 부엉이밖에 없어. 다른 새가 있으면 말해봐. 꾀꼬리는 여름에만 울지. 내가 꾀꼬리 소리를 내면 당신 아버지는 금세 남자라는 걸 알아차릴 거야. 그 거인이 당신을 부르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지는 않지만 그 소리가 싫어서 그래요. 부엉이는 불행을 가져온다고요. 할 수 없는 일이지. 죽음을 알리는 일 없이 사칠 내내 항상 우는 새가 어디 있어? 여하튼 다투지 말자고. 내가 당신을 몰래 불러내는 것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숨어서 만날 필요가 없잖아. 내일 아침에 난 미국으로 떠난다고. 돌아오는 날이면 당신은 내 아내가 되는 거야. 그러니 그때는 울타리 뒤에 숨어서 부엉이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가 스잔나를 끼안자 그녀는 두 팔로 모리츠의 목을 안았다. 그들은 4달 전 서로 알게 된 후 매일 밤, 어젯밤에도 만났던 그 호두나무 아래로 갔다. 그는 스잔나를 끌어당겨 풀 위에 누이고서 자기도 그 옆에 누웠다. 두 육체가 뱀처럼 칡덩굴처럼 뒤엉켰다. 손과 손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의 입술에 탐욕스럽게 자기 입술을 갖다 포겠다. 둘은 눈을 감았다. 요르고 요르단의 정원 한 구석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다. 그들은 꼭 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잔나의 옷은 파란 얼룩처럼 풀바디에 놓여 있었다. 구겨지고 얼룩이 지면 어머니가 눈치챌까봐 옷을 벗어놓은 것이었다. 달을 가렸던 구름이 벗겨지자 여자의 벗은 어깨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모리츠는 셔츠를 벗어 스잔나의 몸 아래에다 깔아주었다. 여자의 하얀 어깨 옆에서 모리츠의 가슴은 마치 나무 껍질처럼 까맣게 보였다. 요한, 떠나지 말아요. 그녀가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하지? 그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국에 가지 않으면 밥 살 돈이 없다는 건 당신도 알잖아. 내가 땅이 없으면 결혼할 수도 없다고. 집도 땅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3년 후엔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와 결혼을 할 거야. 나와 결혼하기 싫어? 물론 결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떠나는 것은 싫어요. 그럼 무엇으로 땅을 산단 말이야? 요한 모리츠는 웃기 시작했다. 난 벌써 니콜라이 폴피리에게 토지 계약금을 치러서 돌아와서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요한 모리츠는 폴피리에게 돈을 준 일과 토지를 보러 갔던 사실, 그리고 그 땅 위에 어떤 모양의 집과 외양간과 그 밖의 것을 지을 것인가를 이야기했다. 요한, 당신이 떠나면 다시는 살아있는 나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스잔나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모리츠는 정말 화가 났다. 그런 예감이 들어요. 내 말을 안 믿어도 좋지만 당신이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은 죽지 않아. 당신은 지금처럼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있을 텐데 뭘. 그러니 난 걱정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혼자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당신은 부모와 같이 사는 거잖아. 그녀는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왜 그러지?
그는 이렇게 물으며 여자에게 키스를 했다. 여자의 입술은 찝찝한 눈물로 젖어 있었고 차가웠다. 무슨 일이라도 있어? 말을 하면 또 어리석은 소리라고 할 거예요. 여자의 좁은 소견머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 말도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게 어서 말해봐. 아버지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그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왜 아버지가 당신을 죽인단 말이야?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난 무서워서 죽겠어요. 아버지가 꼭 그러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아버지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는지는 몰라도 그 때문에 나를 죽일 거예요. 아버지가 뭘 눈치챘다는 거야? 우리의 사랑을 말해요. 요한 모리츠는 그녀에게서 떨어졌다. 스잔나의 몸은 풀 속에서 마치 대리석처럼 하얗게 보였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하시진 않았어요. 당신을 꾸짖기라도 했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눈치챈 것을 알았지?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지만 내 짐작만은 아니에요. 오늘 점심때 내가 음식을 들고 식탁에 가니 아버지가 이상한 태도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정오하는 눈초리였어요. 그러더니 벽 쪽으로 돌아서 봐 하고 소리치는 거였어요. 내가 돌아서자 허리를 뚫어지게 살펴보시더군요. 그러고 나서 창문 쪽으로 돌아서 라고 하시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옆으로 세워놓고 특히 배와 허리깨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마치 말을 검사하듯 자세히 바라보고 나더니 화를 내며 저리 가 이 환양년아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고는 진지도 드시지 않았어요. 나는 밖으로 나오면서 아버지가 눈치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야단도 맞고 많이 얻어맞기도 했어요. 피가 날 때까지 때린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환양년이란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랬는데 오늘 점심때엔 저리가 이 환양년아 하고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둘이 있는 걸 본 적도 없는데.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야? 나를 유심히 보는 것만으로도요. 요한 모리츠는 웃으면서 그녀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망원경으로 당신을 봐도 보이지 않아. 그렇게 본다고 남자관계가 있는 여자를 알 수 있다고 믿어? 모두 헛소리야.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는 달라요. 말의 경우에도 귀신같이 알아낸다니까요. 쳐다보기만 해도 새끼 뵌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해요. 그럼 당신이 아이를 가졌어?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잖아. 2, 3년 후에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오면 땅을 사고 코루가 사제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야. 그리고 예쁜 집도 짓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았지 않나?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그에게 매달렸다. 무서운 듯이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당신만 옆에 있어준다면 난 무서울 게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떠나버리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총으로 쏘아 나를 죽이지 않는다 해도 난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당신이 안 계신 동안 겁에 질려 죽을 거예요. 매일 밤 방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자도 아버지 발소리만 나면 베개에 머리를 박아버려요. 정말 무서워요. 요한 모리츠는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바싹 끌어당겨 품속에 안았다. 둘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있는 것이 행복했고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울지 않아서 마음이 놓였다. 닭 울음소리가 나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잔나는 밤이슬에 젖어 축축하고 차가운 옷을 입었다. 모리츠는 스츠를 걸치고 스잔나의 손을 잡았다. 놓은 후 울타리 사이로 빠져들어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스잔나는 갑자기 짧은 비명을 질렀다. 요한 모리츠는 무슨 일이 생겼나 보려고 허리를 굽혀 마당을 들여다보았지만 여자는 이미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필시적으로 그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어느새 그녀가 되돌아왔는지 알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는 나무잎처럼 파르르 떨고 있었고 온몸이 달아올라 불덩어리 같았다. 요한 모리츠는 마당 입구를 바라보았다. 스잔나의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잠옷을 입은 요르그 요르단이 손에 등불을 들고 마치 무엇을 찾는 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모리츠는 스잔나가 아버지를 보지 못하도록 그녀를 끌어안고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나 그녀도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았다. 그래서 이처럼 그에게 매달렸던 것이다. 어찌나 공포에 떨고 있었던지 그녀는 울지도 못했다. 요르그 요르단이 뭐라고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리츠는 거인과 같은 그의 몸을 바라보았다. 그의 그림자 위에 요란다의 가냘픈 그림자가 나타났다. 요란다는 요르그 요르단 앞에 잠시 동안 서 있었다.
곧 거인이 창을 던지고 돌아섰으므로 모리츠는 요란다를 볼 수 있었다. 이어서 요란다의 비명이 들렸는데 그것은 살을 찢는 듯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였다. 불이 꺼졌다.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어두웠다.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는 요란다의 비명이 어둠을 꿰뚫다가 점점 가늘어졌다. 또 한순간 질식하는 듯한 비명이 들렸다. 모리츠와 스잔나는 부들부들 떨었다. 이윽고 비명이 멎고 요란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요르그 요르다는 불이 꺼진 방에서 발길로 요란다를 차서 굴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죽이려나 봐요. 스잔나가 말했다. 그녀는 모리츠의 품에서 빠져나와 마당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힘을 주어 여자를 껴안고 달래주었다. 그러고 나서 팔의 힘을 풀었다. 그도 죽어가는 여자를 구하러 달려가고 싶었다. 그대로 있으면 맞아 죽고 말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신의 근육이 빳빳하게 긴장되었지만 요란다를 구하러 달려가지는 못했다. 그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요르그 요르단, 그 거인은 총을 갖고 있으며 힘도 황소 같다. 그러니 싸우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요한 모리츠는 스잔나를 끼어안았다. 그녀가 품속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쳤으므로 더욱 힘껏 끼어안았다. 그리고 쟁걸음으로 밭을 지나갔다. 그는 당장이라도 거인의 손에 총을 들고 스잔나를 쫓아 나올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녀를 아주 멀리 빨간 기와 지붕의 이 집에서 될 수 있는 한 멀리 데리고 가서 숨겨줄 생각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달렸다. 자기가 지금 가슴에 안고 있는 이 여자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인의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8. 요한 모리츠는 큰 길을 피해 밭을 가로질러 달렸다. 몇 번이나 흙두덩이에 부딪혀 간신히 몸을 바로잡기도 했다. 피로가 엄습해왔다. 몸에 힘이 쭉 빠지고 두 팔이 축 처지는 걸로 보아 꽤 오래 걸어온 모양이다. 땀이 눈속으로 흘러들어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옥수수밭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그는 스잔나를 축축한 땅 위에 누이고 그녀의 옷으로 무릎을 덮어준 다음 가슴에 손을 얹어주었다. 그는 주위에 있는 큰 옥수수 잎들을 뜯어 베개를 만들고 스잔나의 머리 밑에 받쳐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리츠는 그녀의 이마와 뺨과 머리칼을 다정하게 매만져 주었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지를 찢는 듯한 아픔이 온몸을 덮쳐왔다. 어깨와 팔의 근육에도 심한 통증이 왔다. 꽤 오래 달린 모양이구나.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하늘이 푸르스름했다. 그는 자신이 참나무 숲에서 불과 몇 발짝 떨어지지 않은 곳에 와 있음을 알았다. 처음에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꿈이라고 생각했다. 차츰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자 그는 갈대처럼 떨기 시작했다. 꿈이 아니었다. 스잔나와 그는 니콜라이 풀필의 밭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무의식 중에 밭이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다. 발이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다. 스잔나에게 잠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가 방금 뜯은 옥수수 잎들과 그녀가 지금 깔고 누워있는 잎들은 바로 그가 어제 저녁에 계약금을 치른 그 땅의 옥수수 잎들이었다. 요한 모리츠의 두 눈에서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는 결코 영원히 자기 것이 되지 못할 이 땅 위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이제는 미국으로 떠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9. 요한 모리츠가 서 있는 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하얀 집들이 보였다. 그는 그 집 한 채 한 채를 마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러고 나서 자기 발밑의 옥수수 잎들 위에 누워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마을의 집들을 한 채 한 채 눈으로 살피면서 그는 어느 집에서 그녀를 숨겨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녀가 숨어있을 곳을 찾아야만 했다. 그 자신은 이미 미국으로 떠나는 것과 땅 사는 일을 포기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숨어있을 곳을 찾아야 했다. 받아줄 수 있는 집은 두 곳밖에 없었다. 자기 집과 코루가 사제의 집이었다. 그 밖의 집들은 받아줄 가망이 없었다. 농민들은 요르그 요르단을 무서워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의 집에는 방이 하나뿐이어서 스잔나가 차지할 자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를 코루가 사제 집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었다. 게다가 코루가 사제가 스잔나를 유숙시킨다면 요르그 요르단이 틀림없이 권총을 들고 와서 소란을 피울 것이다. 모리츠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잔나를 이대로 들판에 버려둘 수는 없었다. 한참 생각을 한 후 요한 모리츠는 스잔나를 가슴에 안고 마을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여자는 창백했다. 겁을 먹어 병이 났나 보다 그는 생각했다. 그녀의 가슴이 느리게 고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리츠는 한시 앞이 마을로 들어가려고 걸음을 재촉했다. 10. 모리츠가 자기 집 앞에 왔을 땐 이미 해가 떠 있었다. 문 앞 벽에다 스잔나를 내려놓고 해 뜨는 쪽을 바라보았다. 지금쯤 마을 끝에서는 기차 이온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그는 이를 악물고 용기를 내어 태양을 등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양친에게 스잔나를 잊게 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 양친은 아직 자고 있었다. 요한 모리츠의 어머니인 아리스티차는 성미가 급한 여자였다. 모리츠는 어머니를 피해 아버지에게 직접 말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문지방을 넘자마자 아리스티차가 베개에서 머리를 들고 물었다. 짐을 가지러 왔니? 문간에 놓아두었다. 모리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얼간이처럼 왜 거기에 그러고 서 있니? 어서 나에게 키스하고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가거라. 거기서 돈을 다 써버리면 안 돼. 어떻게 하든 한 푼이라도 더 갖고 돌아와야 한다. 전 미국에 가지 않겠어요. 요한이 대답했다. 안 간다고? 노파가 벌떡 일어났다. 네, 안 가요. 기차도 안 가냐? 기차는 갑니다. 아리스티차는 확실하지 않지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옷을 걸쳤다. 이유가 뭐니? 기차와 다투기라도 했니?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냐? 방 한가운데에 있던 아리스티차는 언짢아져서 아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만 장가를 가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는 걸 그만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아리스티차는 모리츠의 어깨를 꽉 붙들고 흔들기 시작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어요. 어머니에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모리츠가 말했다. 아니야, 넌 나한테 얘기를 해야 해. 넌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뱃속에서 나왔단 말이야. 조용히 해. 아버지가 이불 속에서 머리를 들면서 말했다. 그는 아내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아리스티차는 그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넌 내 뱃속에서 나왔어. 내 젖을 먹고 자랐다고. 배은망덕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녀는 두 손으로 자기 배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어머니한테 모두 말씀드리겠어요. 좀 진정하세요. 늙은 어머니는 머리를 두 손으로 쌓아안고 침대 언저리에 앉았다. 그녀는 어디 다치기라도 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그녀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잠시도 조용히 있을 수 없는 성격이었던 것이다. 누구에게 장가를 가겠다는 거냐? 어머니는 소리쳤다. 곧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모리츠가 말했다. 누구에게 장가 간다는 건지 알고 싶단 말이다. 난 네 어머니니까 네가 누구와 결혼하겠다는 건지 알 권리가 있어. 말해봐라 요한. 말을 해야 조용해질 거다. 늙은 아버지가 말했다. 요한 모리츠는 아리스티차가 또 소리를 지르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스잔나라는 이름이 어머니를 진정시키기보다는 더 화가 나 떠들게 할 것이 분명했다. 요르그 요르단 씨의 딸인 스잔나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리스티차는 아들에게 덤벼들었다. 그를 혼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껴안고 키스를 해주기 위해서였다. 이제 왜 네가 미국으로 가지 않겠다는지 알겠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의 이마와 뺨에 한참 동안 키스를 해주었다. 하긴 너는 미국까지 가서 소나 말처럼 일을 해 몇 년 후에 지치거나 병든 몸으로 주머니에 몇천 레이점 넣어가지고 돌아올 그런 바보는 아니야. 부잣집 딸에게 장가 들라던 내 말을 명심했구나. 그녀는 기뻐서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이제 나도 부자가 되겠지. 비로도 옷을 입고 마차도 탈 게고 난 요르그 요르단의 집에서 살 테다. 그건 나 아리스티차의 당연한 권리야. 바로 내가 늘 영리한 미남자로 낳아주었기 때문에 네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딸, 지하실이 있는 돌집에다 많은 토지와 마차와 말들을 가진 집안의 처녀를 홀려 장가를 들 수 있게 된 거야. 조용히 하라니까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도 감격했던 것이다. 그 많은 재산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는 누운 채 담배 한 대를 말았다. 난 네 장인인 요르그 요르단 씨 집에서 살겠어. 당신은 여기서 살구려. 난 내 아들 곁에서 살아야 해요. 며느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외에 또 누가 있겠어요.
그녀는 아들과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직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얘야, 얼마든지 말해라. 네 어미가 다 들어줄 테니. 조용히 듣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모든 걸 약속하마. 아리스티차는 그의 뺨을 어루만져 주었다. 어머니, 전 요르그 요르단시의 승낙 없이 스잔나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애와 결혼한다는 것만이 중요한 거야. 난 그 부유한 요르그 요르단이 딸의 시어머니가 되는 거니까. 요르단이 승낙하든 말든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물론 시어머니는 되시지만 부자가 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많은 재산을 물러받는단 말이냐? 아리스티차가 물었다. 요르그 요르단에게는 딸 하나뿐인데 설마 지참금도 없이 시집 보내겠니? 그 집 지하실에 금화가 가득 든 항아리를 묻어두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지참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그 일은 내게 맡겨. 넌 그런 일을 잘 모를 테니까 말이야. 어머니, 전 스잔나와 결혼하는 거지 거의 돈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계집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냐? 그래요. 바보 같은 녀석. 그러나 네 마음은 알겠다. 여하튼 내게 맡겨둬. 난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테니. 아리스티차는 벌써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요르그 요르단과 흥정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다. 요한 모리츠는 어젯밤에 생긴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아리스티차는 부들부들 떨며 물었다. 뭐라고? 그 애가 아버지에게로 영영 돌아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돌아갔다간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겁니다. 요한 모리츠가 대답했다. 그래, 그럴 거다. 그의 아버진 참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스잔나의 말이 옳아. 그의 아버진 정말 짐승과 같아. 그는 화만 나면 당장에 총을 들어 쏘고 말 거다. 화가 났을 때 여러 번 자기 말까지도 쏘아 죽인 위인이니까. 자기 두 눈보다 말들을 더 애지중지하면서도 말이야. 게다가 이렇게 집에서 뛰쳐나왔으니 돌아간다면 자기 딸이라도 죽이고 말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잘 아시는군요. 일이 그쯤 됐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게 우습지. 난 그자가 어떤 작자인지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며칠 후에 돌려보내면 되겠죠. 내가 그 애를 데리고 갈 거예요. 아리스티차가 말했다. 스잔나는 돌아가지 못해요. 제가 보내지 않겠어요. 돈도 없는 여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할 셈이냐? 함께 굶어 죽을 작정은 아니겠지. 세상에 널려있는 게 여자다. 어떤 남자가 지참금도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든 설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생각은 아니겠지? 어머니가 물었다. 지참금이 없어도 그녀를 아내로 삼겠어요. 모리츠가 대답했다. 완전히 미쳤구나. 계집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고? 계집을 위해서 미국에도 안 가겠다고? 그것 때문이지?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말괄량이 계집 때문에 모든 걸 팽개쳐? 너희 어머니 말이 옳다. 바보 같은 짓 그만하고 미국으로 가거라. 갔다 오면 얼마 안 되는 토지라도 갖게 될 거고 거기에다 집을 짓고 장가도 들 수 있을 테니까 여자는 얼마든지 많단다. 자, 가거라. 아버지가 말했다. 가지 않겠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 기차가 아직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 해가 뜬 지 얼마 안 돼.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그 여자를 버려두고 미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아버지. 그래, 지금 그 애는 어디에 있니? 아리스티차가 물었다. 우리 집 문 앞에 있어요. 모리츠가 말했다. 두 늙은이는 침울한 얼굴로 부들부들 떨었다. 아리스티차가 창문을 쳐다보자 모리츠는 문을 막아서면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어머니, 부탁드릴 말이 있어요. 스잔나를 며칠 동안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제가 다른 곳을 구할 때까지만요. 이제 그녀는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산단 말이냐? 어머니는 화가 나서 펄쩍 뛰었다. 요르그 요르단이 쫓아와서 네 아비 어미를 죽여도 좋단 말이냐? 너도 알다시피 여기 우리 식구만으로도 좁은데 어디다 그 여자를 재운단 말이냐? 얘야, 그건 안 돼.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또 먹을 것도 우리가 주어야 한단 말이지? 우리 입에서 먹을 것까지 빼앗아 그 여자에게 주자고? 아리스티차가 물었다. 요한 모리츠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는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으리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만은 아무 말도 안 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스잔나를 오늘 저녁 때까지만 여기에 있게 해 주십시오. 당장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둘이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여자는 병이 났어요. 좀 쉬어야 도시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어젯밤에 너무 겁을 먹어 병이 났나 봐요. 집에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단다. 그 여자가 굶어 죽어도 좋다면 데려다 놓으렴.
어머니가 말했다. 먹을 건 제가 갖고 오겠어요. 여하튼 지금 서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니 잠을 좀 자게 해주세요. 네 아버지도 편찮으셔서 온종일 누워 계셔야 할 텐데 어디다 그 여자를 재우지? 아버지하고 같은 잠자리에서 재울까? 아리스티차가 말했다. 집안에서 재울 수 없으면 바깥에 제가 자는 근처 더미 위에서 자라고 하면 돼요. 그렇다면 좋아. 그러나 먹을 것은 못 준다. 뭐가 있어야 주지. 그 여자는 잠깐 동안만 여기 있는 거니까 잘 돌봐주세요. 불쌍한 여자예요. 요한 모리츠는 나가려고 하다가 문지방 위에서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몹쓸 녀석아, 네가 감히 우리에게 어떻게 처신하라고 설교까지 하는 거냐? 언제부터 달걀이 암탉이가 알 낳는 법을 가르치든 미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오지도 못할 망정 그 여자를 우리 두 사람에게 끌고 와서 먹여 살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설교까지 하는 거야? 아리스티차가 소리쳤다. 그녀는 몸을 굽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아들을 때리려고 했다. 요한에게는 욕을 먹고 매를 맞는 것이 예사였다. 매질과 욕짓거리를 빼놓으면 거의 어린 시절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여자에게 친절히 대해 주실 거죠? 곧 다녀올게요. 먹을 걸 구해가지고 오겠어요. 그는 웃으면서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스잔나는 움직이지 않고 문 앞에 있었다. 잠깐 마을에 갔다 올게. 좀 자야겠지? 자고 나서 뭘 좀 먹고 함께 시내로 가자고. 모리츠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기에 그냥 있으면 안 되나요? 또 그러야 한다는 생각에 질려 스잔나가 물었다. 안 돼. 자, 어서 일어나. 그는 그녀를 부축해서 이렇게 세우고 집 뒤에 있는 흙간으로 데리고 가서 근처 위에 뉘었다. 이제 한잠 자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시내까지 갈 수 없을 테니까 20km는 될 거야. 스잔나는 고맙다는 듯이 그에게 웃어 보였다. 혼자 자게 해주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몸은 열이나 불덩이 같았고 귓속이 윙윙 울려 요한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가 와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못 들은 체하고 대꾸하지 마.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으니까. 요한은 그녀의 곁을 떠났다. 길가로 나와서 머리를 돌려 스잔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11. 아리스티차는 아들이 나가자 곧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허리에 두 손을 얹고서 근처 위에 누워있는 여자의 몸을 훑어보았다. 스잔나가 눈을 떴다. 아리스티차의 뾰족한 코와 올리브 빛깔의 쭈글쭈글한 뺨이 보이자 그녀는 무서워 시선을 돌려버렸다. 난 요한의 어머니야, 노파가 말했다. 스잔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푸른 옷을 끌어내려 무릎 위를 덮었다. 노파가 마치 나체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초리로 스잔나의 무릎과 허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아들과 같이 살고 싶으냐? 얼굴을 찌푸리면서 노파가 물었다. 네, 스잔나가 대답했다. 그럴 게다. 암말처럼 새끼를 뱄으니. 스잔나는 근처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하지만 요 계집애야, 너를 마누라로 맞아줄 어리석은 녀석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일러. 지참금도 없는 너를 누가 데리고 살겠니? 내 아들하고 잔 것은 네가 좋아서 한 일이거든. 그렇다고 내 아들이 너를 마누라로 삼지는 않을 거다. 아리스티차는 그녀 곁으로 바짝 다가와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스잔나는 팔꿈치에 힘을 줘 몸을 일으켰다. 나가려고 했지만 아리스티차가 자기 위에 몸을 굽히고 있어 그럴 수가 없었다. 야니는 요한의 애칭입니다. 야니는 어딜 갔어요? 스잔나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화제를 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야니란 사람은 이 집엔 없어. 노파가 깜짝 놀라 말했다. 스잔나는 놀란 표정으로 노파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누구네 집 야니 말이냐? 아리스티차가 다시 물었다. 너 정신이 나갔구나. 이 집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이 집 아들 야니 말이에요. 스잔나는 더듬거리며 들릴락 말락하게 말했다. 내 아들 세례명은 이온이야. 그녀는 거친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어머니, 내가 이온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어. 아무도 내 아들 이름을 고칠 권리는 없어. 알겠어? 아리스티차는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알겠어요. 스잔나는 타협적으로 대하라던 요한 모리츠의 말이 생각나서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이온과 야니는 같은 이름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변명이 더욱더 노파를 화나게 했다. 아니, 니년이 나한테 내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냐? 대가리를 깨놓을까 보다. 감히 누구한테 덤비는 거냐? 더러운 년 같으니라고. 화내시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스잔나가 말했다.
벌써 노파는 두 손으로 스잔나의 어깨를 움켜쥐고 뒤흔들기 시작했다. 스잔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요한의 아버지가 집 뒤쪽으로부터 나타났다. 잠옷바람이었다. 비명을 듣고 잠자리에서 튀쳐나온 것이었다.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다. 아리스티차는 움켜쥐었던 손을 놓고 화가 나서 파랗게 질린 얼굴로 남편이 있는 쪽을 돌아다 보았다. 이런 모욕은 처음이에요. 이 더러운 년이 나에게 내 아들 이름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원 분해서. 아리스티차는 몸을 굽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전년의 골통을 부숴 놓아야지. 뱀 대가리처럼 눌러 박살을 내고 말 테야. 노인은 마누아의 손을 붙들었다. 진정해 여보. 그는 문 쪽으로 아리스티차를 떠밀면서 말했다. 그리고 나서 스잔나에게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가엾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이제 그만 울음을 그쳐라. 야니는 어디 있어요? 스잔나가 물었다. 곧 돌아올 거다. 조용히 기다리라. 스잔나는 구원이라도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노인의 손은 컸고 피부는 거칠거칠했다. 얘야, 내가 충고 한마디 할 테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게다.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거라. 노인이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노인이 말을 계속했다. 여기 있을 수는 없어. 이대로 있다간 아리스티차에게 목이 졸려 죽든지 머리가 깨져서 죽을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 게다. 피를 본다는 것은 어쨌든 불행한 일이야. 이혼이 그것을 본다면 제 어미를 죽여버릴 텐데 그렇게 되면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내 말 알아듣겠니? 잘 알아요. 스잔나는 겨우 입술을 움직여 대답했다. 내 생각에는 지금 곧 일어나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이혼이 돌아오기 전에 가거라.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가면 너희 집이잖니? 부모 곁으로 가거라. 이혼이 돌아오면 네가 도시로 떠났다고 할게. 그러면 너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게다. 서로 잊어버려야지.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젊은이들은 금방 잊을 수 있거든. 자, 일어나 가거라. 스잔나는 고개를 돌린 채 두 손으로 귀를 막아 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가고 싶지 않니? 노인이 물었다. 그는 스잔나를 안아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싶었지만 요한이 용서할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일어서서 말했다. 불상사가 생긴다면 아가씨 잘못이야. 난 내가 해야 할 말은 다 했다. 내가 그렇게 일러주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노인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스잔나는 혼자 있게 되었다. 요한 모리츠는 마을에서 우유 한 병을 구해가지고 돌아와 데우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 늙은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우유를 갖다 준 적이 있니? 저 깔보 같은 년에겐 갖다 주면서 이런 꼴을 볼 줄 알았다면 저 녀석을 내 품속에서 젖을 먹여 키우지 말고 어렸을 때 진작 목 졸라 죽여버리고 마는 건데. 아리스티차가 소리를 질렀다. 요한 모리츠는 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춤추는 불길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말을 못 들은 채 했다. 즉시 내 집에서 저 더러운 년을 데리고 나가거라. 당장 쫓아내라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말 테다. 당장 저 년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목을 졸라 죽여버릴 거라고 이 손가락으로 눌러서 말이야. 자, 알겠니? 아리스티차는 그에게로 다가와서 소리를 질렀다. 이 우유를 마시고 나면 곧 나가겠어요. 모리츠가 대답했다. 그는 스잔나의 목을 졸라 죽이겠다는 어머니의 손가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도시로 떠나고 나면 다시는 우리를 보지 못할 겁니다. 귀부인께서 우유를 마시기 전에는 갈 수 없다더냐? 네 어미는 아침마다 우유를 안 마셔도 되지만 그녀는 잡수셔야 된다 말이지? 아리스티차가 물었다. 모리츠는 불 위에 있는 우유 그릇을 집어들었다. 아직 끓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그는 두 늙은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왔다. 스잔나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다. 나야,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어. 그는 우유 그릇을 내밀었다.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이라도 마셔야 돼. 스잔나는 모리츠의 손에서 우유를 받았다. 요한 모리츠는 짐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미국으로 가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보따리, 만일 조금 전에 출발했다면 갖고 갔을 그 짐이었다. 그 계집과 함께 가는 거냐? 아리스티차가 물었다. 네, 잘한다. 아리스티차는 이를 갈았다. 모리츠가 침대 밑에서 짐을 꺼내는 동안 아리스티차는 마당으로 나갔다. 스잔나는 그녀가 자기 쪽으로 오는 걸 보고 우유 그릇을 손에 든 채 화석처럼 굳어버렸다. 일어나. 니년을 실컷 패줘야겠다. 이 환양년 잠깐 기다려. 맛 좀 봐라. 아리스티차가 말했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녀는 스잔나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때리기 시작했다. 스잔나는 비명을 질렀다. 요한 모리츠는 스잔나의 비명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재빨리 뛰어나갔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는 고함을 질렀다. 노파는 정오심에 불타는 시선으로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스잔나 쪽은 보지도 않고 또 한 번 그녀를 때리고 나서 옥수수 밭으로 도망쳐버렸다. 스잔나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입술과 두 눈은 부어올랐다. 손에 든 우유 그릇이 깨져 팔목에 커다란 상처가 났다. 빗방울과 우유가 섞여 푸른 옷에 큼직한 얼룩이 졌다. 요한 모리츠는 스잔나를 품에 안고 문 앞으로 가서 보따리를 집어들었다. 등에는 짐을 메고 가슴에는 여자를 안은 채 마당으로 나왔다. 두 개의 짐은 무거웠다. 너무 무거워 고개를 들고 앞으로 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요한은 머리를 스잔나의 어깨에 푹 파묻고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놓았다. 12. 새벽녘 요르그 요르단은 말에게 물과 귀리를 먹이고 목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에게는 말이 8마리 있었는데 그중 4마리는 타기만 하는 말로 절대 술에는 끌게 하지 않았다. 너무 좋은 말이었기 때문이다. 검은 털에 가늘고도 날쌘 발목을 가진 아라비아 순종이었다. 말은 요르그의 친구였다. 그는 스잔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인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괴로움을 언제나 말들에게 이야기했다. 말들은 거울처럼 빛나는 맑고 커다란 눈으로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래, 지금 내 마누라는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부러진 채 방바닥에 쓰러져 있단다. 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병원으로 데리고 갈게. 말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를 나무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반시간쯤 후에 그는 마차를 타고 마을을 지나 시내로 향했다. 요란다는 소매 없는 외투에 감싸인 채 쿠션 사이에 누워서 먼 곳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아직 의사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병원 문 앞에서 기다리다 8시가 되자 그는 마차 짐꾸러미처럼 쿠션째 자기 아내를 안고 진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진찰을 받았다. 간호사가 여자의 외투를 벗기자 의사의 눈에 퉁퉁 부은 얼굴과 피투성이가 된 몸이 들어왔다. 요란다는 진찰대 위에 힘없이 누워있었다. 그녀의 잠옷은 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마치 피투성이의 짐꾸러미 같았다. 환자는 말이 없었다. 누가 때렸나요? 그런 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잖소. 요르그 요르단이 대꾸했다. 다른 일엔 신경 쓰지 말고 치료나 하시오.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의사의 할 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병원에 데려온 거요. 요르그 요르단은 그 밖에 다른 설명은 한마디도 하려 들지 않았다. 의사는 요란다를 진찰하고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수술실로 옮겨놓았다. 난 집으로 가봐야겠으니 당신 할 일을 충실히 하시오. 요르그 요르단은 모자를 쓰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겠소. 수술 전에 계산해도 좋고 아니면 보증금을 얼마 두고 가도 좋소. 그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지갑을 꺼냈다. 아직 돌아가지 마십시오. 좀 기다리세요. 의사가 말했다. 왜 기다리란 말이오? 그는 붙잡는 것이 싫었다. 한시 앞이 병원에서 나가고 싶었던 것이다. 약 냄새 때문에 골치가 아픈 데다 아내가 가엾은 생각도 들었다. 아내를 때린 것이 후회스러웠다. 나에게 그토록 모질게 얻어맞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저 의사들이 또 난도질을 하겠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그곳을 나와 심호흡을 하여 가슴속에 새로운 공기를 채우고 싶었다. 15분쯤 지나자 검사 한 사람이 헌병을 데리고 들어왔다. 검사는 요르그 요르단을 병원 사무실로 호출하여 꼬치꼬치 질문을 했다. 이름이 요르그 요르단이 틀림없는가? 주소는 어딘가? 나이는? 그리고 그가 아내를 때린 것이 확실한가? 요르그 요르단은 두틀거리면서 대답했다. 그의 눈은 흐려져 있었다. 검사가 아내에 대한 폭력 행위로 체포한다고 말했을 때에도 요르그 요르단은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행하려고 헌병이 그의 어깨에 손을 대자 그는 파랗게 질렸다. 나를 감옥으로 데려가는 겁니까? 그래요, 감옥행위요. 그러면 내 말들, 저기 문 앞에 세워둔 내 말들은 어떻게 하죠? 검사는 잠시 헌병을 쳐다보았다. 돌봐줄 사람이 없소? 아무도 없습니다. 요르그 요르단이 대답했다. 소방대에 맡기지. 거기에는 다른 말들도 있으니까 잘 돌봐줄 거요. 감옥에 말까지 들어갈 자리는 없으니까. 헌병이 말했다. 검사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준 헌병에게 미소로 취하했다. 그는 그 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랐던 것이다. 검사는 부임한 지 4, 5일밖에 되지 않았다. 이름은 조르주 다미앙으로 이것은 그가 이 마을에 부임하여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었다. 그날 12시경
그가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 할 때 요르그 요르단이 간방벽에다 닥치는 대로 머리를 부딪혀 자살을 기도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간수장의 보고서에는 경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죄수가 병원에서 진술하기를 자기 소유의 아라비아 순종 말 4필이 굶주리고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함. 아마 그 죄수는 굉장한 에마가인 모양으로 생명이 위독함. 그와 거의 동시에 요란다의 죽음을 알리는 보고서가 도착했다. 조르주 다미안 검사는 입속에 재라도 털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식당에 가서 식탁에 앉기 전에 그는 비누칠을 한 손을 찬물에다 한참 동안 씻었다. 법은 자기 아내를 때려 죽였다는 이유로 요르그 요르단을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아내를 때려 죽인 사실, 그리고 사람보다 말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은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는 중한 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같은 정신에서 생겨난 단순한 결과일 뿐이었다. 바로 그것이 요르그 요르단의 유일한 범죄였다. 모든 야만인들처럼 그는 인간을 과소평가하여 무기력하게까지 만들었다. 이 타고난 야만성, 즉 다른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이 죄악을 처벌하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야만성은 아주 확실히 드러났을 몇몇 경우에만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13. 스잔나는 몇 킬로미터쯤 걸어가다가 마침내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야니, 이젠 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말하며 풀 위에 누워버렸다. 그들은 판타나 마을과 시내의 중간쯤에 와 있었다. 요한은 스잔나를 재우면서 그들을 실어다 줄 마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길에는 걸어가는 사람 아니면 말을 타고 가는 사람뿐이었다. 오후 5시쯤 되자 비까지 뿌리기 시작했다. 모리츠가 눈을 들자 차가운 빗줄기가 뺨을 적셨다. 그는 생각했다. 이 비가 어젯밤에만 왔더라도 스잔나를 만나러 가지 못했을 텐데. 그랬다면 스잔나는 집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나는 콘스탄차에서 배를 탔을 게 아닌가. 이 비가 어젯밤에만 내려 주었던들. 하지만 할 수 없지. 어느덧 날은 저물고 비는 여전히 내렸다. 모리츠는 무슨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마을로 돌아가서 집 마차라도 빌려봐야겠어. 그는 스잔나를 척은한 듯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잎이 무성한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옷과 머리는 흠뻑 젖어 있었다. 부들부들 떨면서 이빨을 마주치는 것을 보니 추운 모양이었다. 뜻대로 하세요, 야니.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겠어? 돌아와 주기만 하면 무섭지 않아요. 그는 그녀를 껴안아 키스를 해준 다음 길을 떠났다. 판타나 마을에 닿았을 때는 이미 앞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캄캄한 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다. 아무 집이고 닥치는 대로 대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자의 이름부터 묻고는 스잔나라고 하면 그녀가 요르그 요르단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거절해버리고 말았다. 그녀를 재울 자리가 없다고 했다. 모두들 요르그 요르단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밤중에 모리츠는 코르가 사제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사제에는 불이 켜져 있고 문 앞에는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비를 맞아 거울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집안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손님이 오신 모양이군. 모리츠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냥 돌아서서 나오려고 했다.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비는 폭포처럼 퍼부었고 물이 지붕에서 물줄기를 이루며 쏟아졌다. 조용한 가운데 모리츠는 잠시 귀를 기울여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을 스잔나 생각이 나자 그는 가만히 유리창을 두드렸다. 14. 마침 잘 왔다. 만나고 싶던 참이었는데 코르가 사제가 아들 트라이안에게 말했다. 그의 아들이 자동차에서 가방을 꺼내 집 안으로 나르는 것을 거들어 주었다. 그 자동차는 담쟁이 등굴과 들장미 속에 절반쯤 가려진 채 발코니 밑에 세워져 있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퍼부었다. 누구하고 같이 온 모양이구나. 한 청년이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사제가 물었다. 아버지, 소개하겠어요. 대학 동창인 조르주 다미앙이에요. 참 훌륭한 친구지요. 오늘 오후 시내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 지방 치안재판소 검사로 부임해 왔답니다. 사제는 자기 옷차림에 대해서 변명을 했다. 손님이 찾아올 줄 몰랐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젊은이들을 응접실로 안내하고 잠깐 자리를 떴다. 검사는 뻐꾸기 소리를 내는 벽시계와 동양적인 벽,
융단과 책으로 꽉 찬 책장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춰볼까? 드라이언이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대적인 작가, 다시 말하면 작품 속에서 자동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바라든가 전기불 등을 찌끄리는 작자가 시간의 흐름이 중단된 것 같은 이곳, 모든 것이 과거의 냄새를 풍기며 몇 세기가 지나는 동안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는 듯 보이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데 놀라고 있는 거지. 검사의 얼굴이 빨개졌다.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네. 코르가 사제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가늘고 마른 손가락으로 석유 램프에 불을 켜서 탁자 한가운데다 조심스럽게 놓았다. 드라이아는 가죽 트렁크를 열고 얌전하게 포장된 꾸러미를 몇 개 꺼내 탁자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포도주 병마개를 따고는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가 들어오자 드라이아는 술잔에 술을 따르고 가죽으로 장정된 책 2권을 꺼냈다. 최근에 나온 제 작품입니다. 8번째 작품이죠. 이 2권은 제일 먼저 인쇄된 것으로 이번에도 아버지 어머니께 드립니다. 그럼 이 술로 지난 7권의 작품이 출판되었을 때마다 그랬듯이 이 감사주로 축배를 듭시다. 처녀작에 나왔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나세요? 드라이안이 말했다. 코르가 사제는 재단에서 성스를 잡을 때와 같은 몸짓으로 그 책을 아들의 손에서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손끝으로 책을 만져보고는 탁자 끝에 올려놓았다. 손이 기름투성이라 네 책을 더럽힐까 두렵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3번째 책은 조르주 자네에게. 코르가 사제는 트라이안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검사는 그와 악수를 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뺨에 키스를 하고 나서 귀에다 대고 그러나 다른 2 사람도 들을 수 있을 만한 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아직 다른 책들도 읽지 못했단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 아버지가 빼놓지 않고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이번 책은 꼭 내 눈으로 읽겠다. 내 아들이 쓴 책을 한 권도 읽지 못하고 죽고 싶진 않으니까. 드라이아는 감격했다. 그는 한 사람씩 차례로 잔을 부딪혀 건배를 했다. 그 의식이 끝나자 어머니는 실례한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에 가봐야 했기 때문이었다. 좀 더 계세요, 어머니. 드라이안이 섭섭한 듯이 말했다. 이번에 제가 온 건 그 밖에 또 중대한 일이 있어서입니다. 드라이안 코르가는 호주머니 속에서 봉투를 한 장 꺼내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이 책 초판본의 인쇄입니다. 저는 판타나 마을에 땅을 사서 집을 한 채 지을 생각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근처에다 지어 여기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사제는 미소를 지으면서 봉투를 받아 탁자에 놓았다. 어머니는 앞치마 한쪽 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네가 우리들을 기쁘게 해줄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난 잘 알고 있다. 너는 여기서 3일 이상 있어 본 적이 없어. 매번 올 때마다 한 달쯤 있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2, 3일만 지나면 곧 가버리지 않았니? 그러고는 몇 달 동안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지. 지금까진 그랬지만 이제는 제 집을 지을 겁니다. 드라이아는 아버지를 슬쩍 쳐다보고는 검사에게 시선을 옮겼다. 2 사람 역시 그의 계획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아무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군요. 드라이아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2년 후 오늘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판타나의 제 집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 말을 믿어주시겠죠? 그럼 오늘은 이만해 둡시다. 15. 저녁 식사가 끝나자 사제는 드라이안에게 다음 작품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았다. 저희 다음번 소설은 사실을 토대로 한 작품이 될 겁니다. 물론 기법은 문학적이겠지만 작중 인물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은 누구나 그들을 길에서 만나 인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적어 넣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가끔 했을 정도니까요. 드라이아는 대답을 하기 전에 한참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선전하는 인물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검사가 웃으면서 물었다. 그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야. 드라이아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호메로스도 등장인물이 20억이나 되는 역사소설을 그려내지 못한 것처럼 나도 그 중에서 몇 명만 골라 대체로 10명가량의 인물만 등장시킬 거야. 그 이상은 필요가 없지. 그러나 그 몇 명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네. 그러면 그 작중 인물들이 어떤 과학적 기준에 의해 선정되어 인류의 체험의 본질 자체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검사가 물었다. 그런 건 아니야. 내 소설의 인물들은 그저 우연히 선정될 뿐이야. 과학적인 기준 같은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 그 인물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지. 물론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인간인 이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이지. 영웅적인 인물은 필요가 없어. 닥치는 대로 인물을 고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20억의 인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해. 한 가족 전체, 즉 우리 집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나, 자네, 아버지의 고용인들, 몇몇 친구들과 이웃에 사는 사람들 말이야. 코루가 사제는 웃으며 잠마다 술을 채웠다.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이 인물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두 적어둘 생각이야. 트라이안이 계속 말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 가까운 장래에 우리 각자에게 어떤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야. 역사상 일찍이 본 적 없는 일들 말일세. 자네가 생각하는 것 같이 장래가 극적인 것이라면 그런 사건은 자네 소설 속에서만 일어나고 말았으면 좋겠군. 검사가 말했다. 극적인 사건들은 먼저 현실 생활 속에서 일어난 다음에 내 소설에서 나타나게 될 걸세. 그렇다면 나 역시 극적인 순간을 살게 되는 건가? 검사가 물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난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어. 난 모험적인 인물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거든. 여보게 조르주,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모험가가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소설을 쓴 작가도 결코 상상하지 못한 파란만장한 생을 부득이 겪어야 하네. 그렇다면 그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 검사가 웃으면서 물었다. 그만 빈정거리라고 조르주. 우리들 주변에서 지금 막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네. 그것이 어디서 터져 언제 시작되고 또 얼마나 계속 오래 될지는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느끼고 있네. 우리는 그 폭풍에 휩쓸리고 있네. 그 폭풍우가 우리의 살을 찢고 뼈를 하나하나 부러뜨리고 말 거야. 나는 오직 침몰하려는 배에서 재빨리 도망치는 쥐만이 갖는 예감을 가지고 이 사건을 느끼고 있단 말이야. 그 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거야.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를 위한 피난처는 없다네. 트라이언이 말했다. 자네는 대체 어떤 사건을 암시하려는 건가? 자네가 혁명이라도 불러줘. 좋아.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혁명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전 인류가 그 희생자이고. 그런데 그것이 언제 폭발한다는 거야? 검사는 여전히 트라이안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물었다. 글쎄, 혁명은 이미 터졌다니까? 자네의 그 회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혁명은 이미 시작되고 말았네. 아버지, 어머니, 자네, 나, 그리고 사람들 모두 차차 위험을 느끼고 도망치거나 혹은 숨으려고 할 걸세. 들으는 벌써 마치 폭풍우가 올 것을 예감한 야생동물처럼 숨기 시작했다네. 그래서 나는 시골로 내려와 살겠다고 한 거네. 공산당들은 그 위험의 책임이 파시스트들에게 있고 그 위험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처치해버리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 또 나치스들은 유대인을 죽임으로써 자기들 신변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나 바로 그러한 것이 전 인류가 위험 앞에서 느끼는 공포의 징조인 거야. 그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위험은 어딜 가나 있다네. 그런데 우리 모두를 위협한다는 그 큰 위험이 도대체 뭔가? 그건 기계 노예라는 거야. 트라이안 코르가는 계속 말했다. 조르주, 자네도 알다시피 기계 노예란 그것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수많은 봉사를 해주는 하인이야.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빛을 주고 세수할 물을 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다이아를 돌리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길을 만들어주고 산을 흘러주고 있지. 나에게는 자네 말이 시적 비유로만 들리는군. 비유가 아니야, 조르주. 기계 노예는 현실 그 자체야. 아무도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거든.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왜 하필이면 기계 노예라고 부르냐 말이야. 단순히 기계의 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검사가 즉시 대꾸했다. 현대사회의 기계 노예의 동지인 옛날의 인간 노예도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의 눈으로 보면 하나의 맹목적인 힘, 생명이 없는 사물로 보일 거야. 그 노예들을 팔거나 사거나 선물로 주거나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였으니까. 그들은 오로지 체력과 노동력에 따라 평가되어 왔던 거야. 오늘날 기계 노예에 대한 평가의 기준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차이는 매우 크지. 인간 노예를 기계 노예로 바꿔놓을 수는 없으니까. 검사가 반박했다. 천만에 바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네. 기계 노예는 인간 노예보다 확실히 능률적이고 값도 싸단 말이야.
그러므로 급속도로 인간 노예와 대치되기 시작했단 말일세. 현대의 기선은 갤리선의 자리를 빼앗았지. 지금은 배가 갤리선처럼 노예들의 힘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노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 노예를 가질 수 있는 현대의 부호는 이제 저녁이 되면 로마나 아테네의 자기 선조가 했듯이 손뼉을 쳐서 노예가 불을 들고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추만 누리면 돼. 그러면 기계 노예가 방을 환하게 밝혀주지. 뿐만 아니라 기계 노예는 아파트를 훈훈하게 해주고 목욕물을 데워주고 창문을 열어주고 시원한 공기를 만들어준다네. 그는 인간 노예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 보다 잘 훈련되어 있고 말을 엿듣는다든가 엿보는 일이 없거든. 기계 노예는 부를 때만 나타나지. 짧은 시간 안에 연애 편지를 날라다 주고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까지도 멀리서 들을 수 있게 해주지. 기계 노예는 완전 무결한 하인이야. 그들은 밭을 갈고 전쟁에 앞장서고 경찰을 조종하고 행정적인 일도 하지. 인간의 모든 활동을 배워가지고 그걸 훌륭히 실행해 나가거든. 사무실에서 계산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하늘을 날고 물속으로 잠수하기도 하지. 기계 노예는 또한 사형 집행인까지 되어 죄수를 사형시키기도 한다네.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환자를 고치고 신부와 함께 미사를 올린단 말이야. 트라이안 코르가는 잠시 말을 끊고 술잔은 입술로 가져갔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쓸데없는 이 얘기는 그만하겠네. 내 경우를 말하면 나는 솔직히 혼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대중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내 주위에서 늘 나를 거들어주고 도와줄 태세를 갖춘 기계 노예들이 움직이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이지. 그것들은 담뱃불을 붙여주고 세상에 일어난 사건을 들려주고 밤길을 밝게 비춰주지. 나의 생활은 그들의 박자를 따르고 있어. 다른 생명체보다 훨씬 자주 내 상대가 되어주고 있어. 그래서 난 가끔 그들의 희생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 조금 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판타나에 오래 머물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지. 우리는 고작 12명가량의 노예밖에는 거느리지 못하던 2000년 전의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부자란 말이야. 우리는 수백 명, 수천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대답해 주게. 이 지구상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계 노예의 수는 얼마나 될 것 같은가? 적어도 수백억은 될 거야. 그런데 인류의 수는 얼마나 되지? 20억이지. 금사가 대답했다. 맞았어.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기계 노예의 수는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그 기계 노예들이 현대사회 기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소나기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위험은 명백해지거든. 군사 용어를 빌리면 기계 노예가 우리 사회의 전략적인 요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셈이지. 그중 제일 중요한 것만을 들여다본다면 군대, 통신, 식량, 공급 산업 등이야. 기계 노예들은 하나의 무상계급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어떤 사회 속에 있는 한 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단체는 이 사회 속에 통합되어 있지 않아. 그들의 운명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난 공상소설을 쓸 생각은 없어. 말하자면 이 기계 노예들이 일시에 반란을 일으켜 인류를 모두 포로 수용소에 가두고 단두대나 전기의자로 없애버리는 그런 얘기를 쓰려는 것이 아니야. 그런 혁명은 인간 노예나 하는 짓이거든. 나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실만을 묘사하려고 해. 그런데 사실상 이 기계 프롤레타리아는 그들의 동지인 인간 노예처럼 바리케이트 같은 것을 치면서 혁명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야. 기계 노예가 현대사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이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은 인간의 법률과는 다른 그들 고유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어. 이들 기계 노예가 가진 특수 법률이란 가동성과 인과성과 문명이란 글쎄 수백억의 기계 노예와 겨우 20억의 인간이 공존하는 이 사회가 비록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인간들이라 해도 절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의 성격을 띄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로마 시대에도 인간 노예는 그리스나 트로이카나 그 밖의 여러 점령국에서 들어온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얘기하고 기도를 하면서 생활했으니까. 이 트로이카가 트라키아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계 노예들도 역시 그들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그들의 법률에 준해서 생활하고 있다네. 이 성격,
다시 말하면 이 현실은 우리 사회의 테두리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뚜렷이 느낄 수 있어. 인간은 그들을 부리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들의 관습과 법률을 알고 또 모방하지 않을 수 없어. 이것은 어떤 주인이건 고용인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과 습관은 조금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점령자가 수적으로 열세인 경우에는 그는 편의상 또는 심리상 비점령 민족의 언어와 풍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걸세. 실제로는 그들이 전능한 점령자이며 주인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네. 우리는 노예들을 더 잘 부리기 위해서 그들의 법률과 말을 배우게 되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인간적인 특질과 인간 고유의 법률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지. 우리는 서서히 인간성을 잃어가고 기계 노예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고 있어.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최초의 징조는 인간에 대한 멸시로 나타나지. 현대인은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인간 한 사람을 기계 노예 30명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기계의 법칙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마땅하겠지.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한 바로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라고. 인간의 법규라는 관계가 없는 기계의 법규에 따라 생활하고 행동하도록 되어버렸네. 그래서 사회적 법칙으로 성격한 기계의 법칙을 준수하지 않는 인간은 벌을 받게 되고 소수로 살아가는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소수 플로레타리아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어.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말 거야. 그 결과 배척당한 인간은 열등감을 느끼고 기계의 흉내를 내며 현대사회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인간 특유의 본심을 포기하고 말 거야. 그리고 이 완만한 변질 작용은 인류를 변화시켜 인간의 감정과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게 만들지. 또한 그 사회적 관계는 정확하고 자동적인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축소시켜 마치 기계의 부속품들을 잇는 것과 같은 관계가 되고 말아. 기계 노예의 리듬과 언어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행정, 미술, 문학, 사교, 춤에도 모방되고 있네. 인간은 점점 기계 노예의 앵무새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건 아직 미국의 발단에 불과하거든. 바로 그 비극의 발단에서부터 내 소설, 즉 아버지, 어머니, 조루주, 나 그리고 다른 인물들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네. 자네 말은 우리가 인간기계로 변해가고 있다는 말인가? 여전히 조롱하는 어조로 검사가 물었다. 바로 그 점이 비극을 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기계로 변해버릴 수는 없으니까 두 개의 현실, 기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사회의 충돌은 이미 시작되고 있어. 결과는 기계 노예가 이기고 말 걸세. 그들은 결국 해방이 되어 우리 사회의 기계 시민이 되고 말 거야. 그리고 우리 인류는 다수인 기계 시민이 필요와 문화를 토대로 조직된 사회의 플로레타리아로 전락될 것세. 그러면 실제에서 그 충돌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검사가 반문했다. 그건 나 자신도 흥미를 가지고 관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네. 나 또한 나와 같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나을 테니까. 자네는 그걸 명확한 사실로 생각하나?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전개될 모든 사건들은 이와 같은 혁명, 즉 기계 노예의 혁명을 예고하는 징조뿐이야.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인간적인 본성을 보존하고서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야. 인간은 인간 본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동일하고도 획일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기계 노예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법칙에 준해 취급될 것이니까. 체포, 선고, 자합, 집행 등이 모두 자동적으로 처리될 것이고 개인은 존재할 권리를 상실한 채 마치 하나의 피스톤이나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되겠지. 만약 그때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려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걸세. 피스톤이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나? 이 혁명은 지구의 표면에서 행해질 거야. 우리는 숲속에 숨거나 섬으로 달아날 수도 없지. 어디로도 피난 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거란 말이야. 어떤 나라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군대는 개인이 제거되어 버린 기계 사회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싸우는 돈에 팔린 용병으로 구성될 거야.
지금까지의 군대는 국가적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영토의 새로운 부를 정복할 목적이거나 약탈과 건세를 목적으로 한 왕이나 황제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싸웠다네. 바로 그것만이 인간의 목적이었지. 그런데 이번 군대들은 자기들이 플로레타리아로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 사회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네. 아마 지금이 인류의 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거네. 이처럼 인간이 멸시를 받은 적은 없었지. 예를 들면 원시사회에서 인간이 한 마리의 말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적이 있었어.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개인들 사이에서 번져가고 있어. 자네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아내를 죽이고도 후회하지 않았던 농민이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말에게 먹을 것과 물을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자살을 하려고 했다지. 이것이 바로 원시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평가절하라는 거야. 인간을 희생물로 바치는 일은 예사롭게 행해지고 있어.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희생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로 간주되고 있지. 인간의 생명은 에너지의 원천으로밖엔 가치가 없단 말이야. 그 가치야말로 순수한 과학적 기준에 의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 기술의 암흑적 야만의 법칙이거든. 기계 노예가 전면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자네가 예언하는 그 혁명은 언제 일어난단 말인가? 검사가 반문했다. 벌써 시작되었지. 우리는 이미 그 진행 과정에 말려 들어간 것이고 우리들 대부분은 거기서 살아남지 못할 걸세.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끝내지 못하고 죽을까 봐 걱정이야. 나도 또한 사라져 버릴 테니까. 자네는 너무 지나친 염세주의에 빠진 것 같군. 검사가 말했다. 난 시인이야 조르주. 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어. 시인은 곧 예언자이니까. 나는 이런 슬픈 일을 예언하는 최초의 시인이 된 것이 괴롭지만 시인이라는 나의 천직 때문에 할 수 없이 말하는 걸세. 비록 그것이 불쾌한 일일지라도 나는 힘차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네. 자네는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나? 불행한 일이지만 난 확신하고 있어. 난 자네가 단순히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문학 이야기가 아니야. 매일 밤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네. 어떤 일이 일어나길? 아무 일이든 인간의 가치가 기계사회의 차원으로 격화된 이상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겠지. 체포되어 강제수용소에 보내지거나 몰살당할 수도 있지. 또 5개년 계획을 위해서나 민족의 진보 또는 기술사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간성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떤 노동을 강제로 하게 될 수도 있지. 기술사회는 오로지 기계의 법률에 따라 다만 추상적 개념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사회의 유리한 도덕은 생산이라는 거야. 정말 우리가 붙잡혀 가는 일이 생길까? 검사의 어조에는 이제 빈정거리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약간 겁을 먹은 듯 마치 원칙적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점쟁이에게 미래를 예언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처럼 드라이안에게 묻는 것이었다. 앞으로 단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으리라. 드라이안이 말했다. 그럼 우리들은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서 죽어야 한단 말인가? 검사가 반문했다. 그렇지는 않아. 인간은 오랫동안 기술사회에 예속되었지만 속박 속에서 생명을 잃지는 않을 거야. 기술사회는 안락한 시설을 만들어낼 테니까. 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 그러니 영혼 없이는 천재가 있을 수 없고 천재 없는 사회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지. 따라서 현대의 서구 사회를 대신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기술사회도 역시 멸망하고 말 거야. 저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다음과 같이 단언했지.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모든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의 특수한 재질을 타고난 천재를 이대만 단절시키면 된다고 말일세. 이와 같은 기술사회의 붕괴에 뒤이어서 인간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정신 부흥의 시기가 올 거야. 이 위대한 광명은 틀림없이 동양아시아에서 나타날 거야. 그렇지만 소련은 아니야. 소련 사람은 서양의 전기불 앞에 굴복하여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할 테니까. 동양 사람은 기술사회를 정복하고 전기불을 길이나 자기 집을 밝히는 데 사용할 걸세.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오늘날 서구의 기술사회가 하듯이 그것을 위한 재단을 세우는 야만적인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즉 네온사인의 빛으로 정신과 마음의 길을 비추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동양인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음악적인 조화의 재능으로 악단을 지휘하듯이 정신으로 기술사회에서 기계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거야. 그러나 우리 당대에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야. 우리들은 원시인처럼 전기라는 인공의 태양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사슬에 매인 채 죽는단 말인가? 검사가 물었다.
우리 개개인은 기계노예의 사슬에 얽매인 채 죽어갈 거야. 내 소설은 그러한 인류의 종말을 그린 작품이 될 거고. 제목은 뭐라고 붙일 건가? 25시. 트라이안이 말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구체적 시도가 무효가 된 시간이야. 메시아의 왕님도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간이지. 이건 최후의 시간이 아니라 최후의 시간에서도 1시간이나 더 지난 시간이니까. 이것은 서구 사회의 정확한 시간, 다시 말하면 현재의 시간을 뜻하고 있네. 16. 사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사제님, 검사가 불렀다. 만약 트라이안의 예언대로 인간이 노예로 취급받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면 교회는 현대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중대한 시기에 인류를 구제할 수 없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사회를 구할 수는 없지만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구원을 보장할 수는 있네. 알렉산드로 코르가 사제는 잠시 생각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사제님은 트라이안의 예언이 실현되리라고 보십니까? 나는 시인들의 말을 믿는 버릇이 있다오. 그리고 내 생각에는 트라이안은 위대한 시인이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트라이안은 기뻐서 어린애처럼 얼굴을 붉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가 지금 막 발코니를 지나간 것 같은데요? 트라이안이 말했다. 세 사람은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그들의 기다림에 대답해 주었을 뿐이었다. 누가 마당에 들어오면 개가 짖을 텐데 개가 짖지 않고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신뢰하는 요한 모리츠 뿐인데 지금쯤 그는 미국행 배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요. 저는 민감해서 소리를 잘 구별해 들어요. 혹시 기계노예가 자네 자동차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닐까? 검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벌써 그들의 혁명이 시작되어 바로 오늘 밤에 우리들을 포로로 체포하러 온 모양이지. 자네 자동차에는 몇 명의 기계노예가 타고 있나, 트라이안? 계산해보면 곧 알 수 있지. 55마력으로 치고 1마력은 7사람 몫을 하니까 몇 개 중대의 병력이군. 그런데 우리는 3명뿐이니 그들이 공격해오면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겠군. 하지만 사람의 도움 없이는 기계노예는 인간을 공격할 수 없다네. 시민이 한 명이라도. 그는 인간은 아니지만 참가해야만 비로소 기계노예는 묵시록에 나오는 짐승처럼 사나워지는 거야. 시민이라니 무슨 뜻이지? 우리들은 모두 시민인데, 검사가 물었다. 시민이란 인생에서 사회적 가치만을 인정하는 인간을 말하는 거야. 마치 기계의 피스톤처럼 하나의 동작만 영원히 반복하는 인간 말이야. 하지만 피스톤과 다른 점은 시민은 자기 활동을 상징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세계 전체의 표본으로 세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모방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지. 시민이란 인간이 기계노예와 교습을 맺은 이후에 지구상에 나타난 가장 위험한 동물이거든. 그는 인간과 짐승이 갖는 잔인성과 기계가 가진 냉철한 무관심을 겸비하고 있다네. 러시아 사람이 가장 완벽한 그 전형을 만들어냈지. 그게 바로 인민위원이야. 그는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시인의 감각은 틀리는 일이 없거든요. 트라이안이 말했다. 17. 사제는 문을 열어젖히고 발코니로 나갔다가 이내 청년 하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 젊은이는 셔츠와 바지만을 입고 있었다. 그는 모자도 쓰지 않고 몸은 흠뻑 젖어 있었다. 이 청년이 요한 모리츠야. 사제가 소개했다. 그는 모리츠에게 포도주 한 잔을 내밀며 의자에 앉기를 권했다. 그러나 젊은이는 사양하며 문을 등지고 서 있었다. 양탄자와 의자를 적시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머리에서 물이 빗물바지 홈통에서처럼 계속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빗속을 걸어온 것이 분명했다. 나한테 할 말이 있나? 사제가 물었다.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모리츠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자네가 짐을 가지러 오지 않아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르네. 사제가 말했다. 전 미국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리츠는 대답했다. 그는 두 젊은이를 쳐다보고 나서 다시 사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덧붙였다. 어제 저에게 부엌 옆방에서 자도 좋다고 하셨지요? 그제서야 사제는 모리츠가 한밤중에 찾아온 이유를 깨달았다. 그 방은 자네 거야. 언제든 필요하면 사용하게. 오늘 밤 다른 사람이 와서 자도 될까요? 모리츠가 물었다. 물론이지. 혹시 그 사람이 역경에 처해서 자네가 도와주고 싶다면 그렇게 하게나. 그게 오히려 더 좋겠구먼. 스잔나예요.
요르그 요르단의 딸인데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아버지가 그녀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모리츠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이름을 듣곤 재워주지 않으려고 하던 것을 생각하며 사제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방이 춥거든 불을 떼게 나무 있는 데는 잘 알고 있지? 노인이 말했다. 그런데도 요한 모리츠는 그냥 문을 등진 채 서 있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사제에게 고해를 하듯이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그 여자가 판타나에서 시내로 통하는 길 중간에 있다는 말을 듣자 트라이안 코르가는 벌떡 일어나 외투를 입었다. 그는 요한 모리츠와 같이 자동차로 떠났다. 그들은 반시간쯤 후에 돌아왔다. 자동차는 발코니 앞의 조금 전과 같은 장소에 멈추었다. 모리츠는 스잔나를 품에 안았다. 검사는 발코니 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제와 그 부인이 모리츠의 양쪽에서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그 여자는 잠이 든 어린애처럼 모리츠의 품에 안겨 있었다. 비에 젖은 푸른 옷이 허리에 달라붙어 있었다. 트라이안이 방으로 들어가자 검사도 그 뒤를 따라가며 흠뻑 젖었구나 하고 말했다. 트라이안은 얼굴을 붉히며 진흙투성이가 된 자기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옷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괜히 비를 맞았던 것이다. 모리츠가 혼자서 여자를 안아다 자동차에 실었기 때문에 그가 도울 일이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모리츠의 곁에 서 있었다. 비록 내가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행동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괴로움을 나누어 가는 데 필요한 거야. 자기의 행동을 분석해 보면서 드라이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현재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사제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도 역시 젖어 있었다. 이마에서 뺨에서 수염에서 빗물이 흘러내렸다. 그도 자기 아들처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빗속에서 요한 모리츠를 따라다녔던 것이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헛수고를 하셨으리라 하고 드라이아는 생각했다. 하나님은 실제로 유용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셨어. 하지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야. 인간도 하나의 무용한 창조물이다. 그것은 지금의 나의 행동과 아버지의 행동처럼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다. 하지만 그 성의는 훌륭하다. 그건 헛수고이긴 해도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해. 감기가 들면 안 될 텐데 드라이안, 사제가 말했다. 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어때요? 드라이안이 물었다. 열이 있어. 네 어머니가 차를 끓이고 간호를 해주고 있지. 네가 자동차로 데리고 온 보람이 있을 거다. 드라이안, 누구든 저 가엾은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억구기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18. 요한 모리츠가 문을 두드렸다. 그는 사제와 트라이안에게 감사의 말을 내일까지 미룰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에게 닥쳐왔던 온갖 불행 속에서 그는 오직 코르가 사제가 베풀어준 친절한 행동만을 기억하고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스잔나가 안식처를 구했다는 것이 기뻤다. 자칫 잘못했으면 보다 나쁜 일이 생겼을지도 몰랐다. 아버지, 이 다음에 제가 다시 판타나에 오게 되면 여기 아버지 댁에서 살겠어요. 그러니 제가 판타나에 집을 짓겠다고 맡겨놓은 돈을 모리츠에게 주세요. 저보다는 저 사람에게 집이 더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트라이안 코르가는 눈을 크게 뜨고 모리츠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다. 사제는 모든 위대한 행동이 그렇듯이 대수롭지 않은 몸짓으로 봉투를 꺼내 요한 모리츠에게 내밀었다. 한마디의 충고도 없이 그저 봉투를 주었을 뿐이었다. 요한 모리츠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봉투를 열어보았다. 지폐 뭉치를 보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치 기적을 본 사람의 눈처럼 커졌다. 무엇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한마디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꼭 쥔 채 말없이 서 있었다. 드라이안에게 고맙다고 하게.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후 사제가 말했다. 그리고 그만 가서 자게. 돈은 스잔나에게 주게나. 역시 돈을 잘 간수하는 건 여자들이니까. 모리츠 군도 이제 판타나의 지주가 됐으니 축배라도 들어야겠군. 검사가 말했다. 사제의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다. 모리츠는 술잔을 탁자 위에 놓고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스잔나가 좋아졌다고 말하고 방 한 구석으로 사제를 데리고 가더니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속삭였다. 노인은 눈썹을 모으고 열심히 듣다가 미소를 지었다. 모리츠는 그의 일거일동을 빠짐없이 지켜보았다. 안심하게, 불길한 소식은 아니니까. 내 아내가 그러는데 자네가 머지않아 아버지가 될 거라는군. 그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지.
이와 모리츠는 드라이한 코르가와 금사와 차례로 악수를 하고 나서 방에서 나갔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그는 돈이 젖지 않도록 셔츠 속에 집어넣었다. 봉투는 따뜻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모리츠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눈앞에 벌써 집과 울타리와 우물과 정원이 만들어지는 광경이 보였다. 그가 항상 꿈꾸던 것이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서잔나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는 그 돈을 베개 밑에 넣어놓고 근처 더미에서 자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가 휘파람을 불며 서재 창문 밑을 지나갈 때 사제가 트라이엔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결혼 얘기는 하지 안 하는 게 좋았을 걸. 서잔나의 어머니는 죽어서 병원 시체실에 있고 아버지는 감옥에 있단다. 그러니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시기가 아니야. 하지만 저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걸요. 저들은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제 그들에겐 사람과 꿈에도 그리던 돈이 있으니까 행복할 겁니다. 물론 행복하겠지. 그러나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 기쁨은 신을 모독하는 일 같아. 금사가 말했다. 인간의 모든 기쁨은 분석해보고 또 전체와 결부시켜보면 신을 모독하는 행위에 불과하거든. 뻐꾸기 벽시계가 한시를 알렸다. 이날 밤 코르가 사제의 서재에 있던 사람들은 시간을 알리는 소리와 핏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8개의 글을 읽었는데 이것은 모두 프롤로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제1장은 19번째 글부터 시작되겠습니다.